누구나 가슴속에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이웃처럼 보여도 그 평온한 일상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태호 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강태호, 32살의 평범한 IT 회사 과장입니다. 회사에서 그의 별명은 강선비예요. 흐트러짐 없는 와이셔츠 기처럼 성격도 원칙주의자에 꼼꼼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후배들이 실수해도 큰 소리 한 번 안 칩니다. 그저 묵묵히 뒷수습을 해줄 뿐이죠. 그런 그를 보며 동료들은 말합니다. 태호 씨는 날 때부터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태호 씨는 가끔 낯선 기억의 습격을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원인 모를 두통. 그럴 때면 눈앞에 파편 같은 잔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코끝을 찌르는 화약 냄새, 그리고 뜨거운 총성. 으악! 그는 책상을 짚으며 신음합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 환영을 털어내죠. 10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라 믿으면서요. 그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주말 아침, 태호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여동생, 지영이를 보러 가는 날이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태호 씨가 금지용엽으로 키운 동생입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양평의 풍경을 보며 그는 가방 속 봉투를 확인합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는 아몬드 초콜릿, 그리고 지영이가 갖고 싶다던 분홍색 뜨개질용 코바늘 세트도 챙겼네요.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선물일지 몰라도 태호 씨에겐 동생의 웃음을 볼 수 있는 소중한 티켓입니다. 지영아, 오빠 금방 갈게.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걸음이 그의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말이죠. 부대 면회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태호 씨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워집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걸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라면 오빠 하고 달려와 안겼을 동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쭈뼛거리며 다가옵니다. 지영아, 여기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지영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 동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태호 씨는 말없이 초콜릿을 건네려다 멈칫합니다. 지영이가 무의식 중에 소매를 끌어당겨 손목을 가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지영아, 손목 좀 보자. 아니야, 오빠. 진짜 괜찮아. 태호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집니다. 평범한 과장님의 눈빛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한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지영의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군복 소매 아래 드러난 것은 시퍼렇게 죽은 피멍 자국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팔뚝을 타고 올라가는 선명한 구타의 흔적들. 태호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랬어? 지영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구석에서 한 남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강하사, 면회 와서 분위기 다 망칠 거야? 똑바로 안 앉아? 정민석 중사. 삐딱하게 서서 이쪽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호 씨는 주먹을 꽉 쥡니다. 떨리는 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 때문이었죠.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태호는 지영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오빠, 참아야 해. 저 사람 아빠가 국회의원이래. 신고해도 아무도 안 도와준대. 집에 돌아온 태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서랍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 잠겨있던 비밀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검은색 베레모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베레모를 집어듭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감촉. 그 순간
끊어졌던 기억의 회로가 강렬한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그리고 수많은 병사 앞에서 외쳤던 자신의 목소리. 세상은 나를 평범한 과장이라 부르지만 그는 베레모를 머리에 써봅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강선비라 불리던 유순한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동생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뚫고 갈 잊혀진 전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내 동생을 울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분노는 때로 차갑게 얼어붙어 칼날이 됩니다. 다시 면회실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면회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냉혹해졌습니다. 동생 지영의 팔뚝에 새겨진 피멍을 본 태호 씨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공포가 아니라 억눌린 짐승의 포효 직전의 떨림이었죠. 아니 강하사, 오빠한테 내 험담이라도 한 거야? 눈물까지 짜고 아주 가관이네. 정민석 중사가 비아냥거리며 태호 씨의 어깨를 툭 칩니다. 태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절제되어 있지만 날이 서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 상처, 당신이 그랬습니까? 정 중사는 코웃음을 칩니다. 훈련하다 보면 좀 스칠 수도 있는 거지. 민간인이 군대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그냥 초콜릿이나 주고 가시라고.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겁에 질려 태호의 옷자락을 붙잡자 정 중사는 귀찮다는 듯 지영의 옆구리를 발로 툭 걷어찹니다. 억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지영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어디서 면객 앞에서 응석이야? 군인이. 태호 씨가 정 중사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주변 병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막아섭니다. 정 중사는 여유롭게 옷깃을 정리하며 태호의 얼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게, 하지만 시청자의 고막을 찌르듯 속삭입니다. 아저씨, 상황 파악 안 돼? 너그 아버님 뭐 하시냐고. 아, 돌아가셨지?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 정광수야. 대한민국에서 내 말 한마디면 아저씨 같은 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알겠어? 태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상식이 있고 군대라는 조직에도 최소한의 정의는 살아있을 거라고요. 그는 밤을 새워 국방부 헬프라인에 신고글을 올리고 국정감사실과 군인권센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동생의 상처 사진과 정중사의 폭언을 상세히 기록했죠. 정의감에 불타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호 씨. 해당 건은 부대 내 조사 결과 단순 훈련 중 부주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정중사는 오히려 강태호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상담원의 기계적인 답변. 태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중사의 아버지가 뻗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것을요. 정의라는 이름의 시스템은 권력이라는 치트키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대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김일병이 화장실에 숨어 걸어온 비밀 전화였죠. 형님, 지영이 누나 지금 독방에 갇혔어요. 군기문란이라는 명목으로 반성실에 쳐넣고 외부 연락이랑 면회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정중사가 완전히 미쳤어요. 형님이 신고한 것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무력감.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늪이 태호 씨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내뱉은 정의로운 말이 오히려 내 동생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다니. 그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나는 그냥 아무 힘도 없는 회사원일 뿐인데. 그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과 마주합니다. 일장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빛. 그는 홀린 듯 서랍 깊은 곳 베레모 아래에 깔려있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기억은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손끝이 기억하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정갈한 글씨로 적힌 단 하나의 직함과 번호. 사령관 이성우. 태호 씨는 기억합니다. 자신이 전역하던 날 이 번호를 건네며 태호야, 국가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연락해라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한 노병의 얼굴을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갑니다. 이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그는 다시는 평범한 과장님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계급장보다 높은 오빠의 이름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그는 잠들어 있던 전쟁의 신을 다시 깨워야만 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태호의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 전화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화면은 암전됩니다. 하늘도 이 비극을 아는지 양평의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빗줄기를 쏟아붓습니다. 지영의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던 태호 씨에게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립니다. 지영의 부대 동료 김일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영 하사가 정중사가 시킨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연병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의무실을 거쳐 인근 민간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정중사는 사건을 덮으려고 입단속 중입니다. 제발 지영 하사 좀 살려주세요. 태호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고로 잃어버렸던 과거, 부서진 기억의 파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생,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동생 지영이 뿐이었죠.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던 태호 씨를 가로막은 것은 부대 정문 앞에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면회 금지 명령 내려왔습니다. 민간인은 당장 돌아가세요. 위병소 병사들이 태호 씨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으로 들어오고 진흙탕에 내팽개쳐진 그의 손등에선 붉은 피가 배어나옵니다. 내 동생 좀 보게 해달란 말이야. 절규하는 그의 위로 수많은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를 쪼개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태호 씨를 덮칩니다. 빗물이 시야를 가리는 찰나 기억의 댐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아프리카에 타오르는 사막, 인질들을 등 뒤에 숨기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끝까지 권총을 놓지 않았던 한 남자의 실루엣이 떠오릅니다. 바로 자신,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태호 대위였습니다. 동생 지영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주는 모든 영광과 훈장을 내려놓고 이름 없는 강과장으로 살기로 했던 그날의 맹세가 빗줄기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진흙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태호 씨. 그의 눈빛은 이미 10초 전에 무력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태호 씨는 젖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1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사령관님, 707 특임단 강태호 대위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삼성장군 이성우 사령관의 목소리가 경련하듯 떨리며 울려 퍼집니다. 태호야, 정말 너냐? 강태호 대위, 자네 정말 살아있었던 건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령관님, 제 동생이, 대한민국 군인인 제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태호 씨의 비장한 한마디와 함께 얼마가 지나자 부대 정문 너머 멀리서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던 사자가 눈을 뜬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정중사와 부패한 권력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앞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죠. 위병소 병사들이 진흙투성이가 된 태호 씨를 조롱하며 다시 한번 밀쳐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부대 정문을 향해 달려옵니다. 선두에 선 검은색 세단, 그릴 위에 선명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삼성 성판 차량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헌병대 차량들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부대 입구를 포위합니다. 전 인원 차렷. 사령관님 입장하신다. 대대장 김중령은 사색이 된 채 달려나왔고 지영을 괴롭혔던 정중사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릅니다. 갑자기 사령관님이 왜? 정중사의 입가엔 여전히 오만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차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기운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육군 중장 이성우 사령관. 그는 마중 나온 대대장의 거수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빗속에 젖어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직진합니다. 사령관은 진흙투성이가 된 민간인 차림의 태호 씨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모든 장병이 보는 앞에서 삼성 장군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오른손을 관자놀이에 올립니다. 절도 있는 거수경례였습니다. 강태호 대위, 자네를 늦게 찾아와 미안하네. 대한민국 육군은 자네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네. 사령관님? 저 면객이 대위라고요? 정중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립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돌려 정중사를 쏘아봅니다. 그 눈빛은 적진을 향한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정민석 중사, 내 놈이 감히 누구를 건드린 줄 아느냐? 강 대위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국민 12명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까지 반납하며 가족을 지켜온 이 나라의 영웅이다. 그런데 감히 군법을 이용해 그의 동생을 짓밟아? 정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입니다. 사령관님, 이건 오해. 닥쳐라. 군법은 너 같은 쓰레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네 아비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부하를 괴롭히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사령관의 손짓 한 번에 헌병대원들이 달려들어 정중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권력이라는 든든한 성벽 뒤에 숨어 비겁한 짓을 일삼던 자의 끝은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태호 씨는 사령관의 호의를 받으며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지영이 간신히 눈을 뜨자 태호 씨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꼭 맞잡습니다. 지영아, 오빠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오빠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오빠의 상처난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태호 씨는 지영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대원들과 김일병, 심지어 대대장까지도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합니다. 비로소 무너진 것은 지영을 가로막고 있던 부대 정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태호 씨의 영혼을 억눌러왔던 기억의 봉인,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라는 거대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날의 사건은 군 내부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으로 이어졌죠. 정중사는 파면과 함께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권력을 방패 삼았던 그의 아버지 역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사령관 이성우 장군은 태호 씨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태호야, 자네 같은 인재를 이대로 사회에 두기엔 국가적 손실이다. 지금이라도 복귀하게. 내가 자네의 자리를 직접 마련하겠네. 태호 씨는 잠시 창밖의 푸른 연병장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이제 당당하게 훈련을 지휘하는 동생 지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령관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화려한 군복보다 퇴근길 동생이 좋아하는 초콜릿 한 봉지를 사들고 가는 이 평범한 셔츠 차림이 더 행복합니다. 이제야 진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 태호 씨는 여전히 꼼꼼하게 코드를 점검하고 후배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하는 강 과장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 그의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사막의 잔상이 아니라 다가올 주말 지영이와 함께 갈 여행지입니다. 휴가를 나온 지영이와 태호 씨가 양평의 강변길을 걷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부대 내에서 영웅의 동생이라 불리며
선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늠름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오빠, 저번에 사령관님이 그러시더라. 오빠가 그때 작전 성공하고 받은 훈장,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었다고. 그거 안 아까워? 지영의 물음에 태호 씨는 가만히 멈춰서서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지영아, 오빠한테는 네가 무사히 군 생활 마치고 이렇게 내 옆에서 웃고 있는 게 세상 그 어떤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훈장이야. 그거면 충분해. 퇴근한 태호 씨의 빈 책상 위. 그곳엔 매일 목에 걸고 다니는 평범한 사원증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국군의 날 표창장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죠. 세상은 화려하게 빛나는 영웅들에게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지탱하는 건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소중한 사람의 일상을 지켜내는 이름 없는 영웅들입니다. 가장 강한 힘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힘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끝까지 믿고 지켜내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이웃, 어쩌면 그분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지키는 진정한 거인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오빠와 언니, 그리고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